자, 30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8문제만 더 풀어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다 이제 맞는 얘기고 마지막에 5번이 옳지 않은 문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유일하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용역이 무상 공급인데 과세 대상인 거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이제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1번에 온라인 사설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승용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파는 건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사업자가 상가 건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대물 변제죠. 돈을 갚는 거 대신 돈을 안 갚고 갚아야 되는 차입금을 건물로 상환하게 되면 건물을 주고 차입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거래가 되는 거죠. 대물 변제 이것도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가 건물을 현물 출자하게 되면 건물을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거죠. 대가성이 있는 거래죠. 현물 출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지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 생산 출자를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판매 목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총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자기의 또 다른 사업장에게. 그래서 총괄 납부하면서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그 의미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 총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KTX 고속철도 SRT 얘네들은 과세죠. 과세가 되는 거고 10% 과세가 되는 거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묶으라고 했는데 그건 10%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니은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 요거는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되는 거죠. 이건 영세율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되는 거래 맞습니다. 딕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선박에 재화를 공급했어.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 세금계산서 그대로 인정하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10%가 되는 겁니다. 영세율이 아니라. 그다음에 리을 학술 등 연구단체가 면세를 포기하고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가 되는데 이거는 수출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10%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는 지금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 미음 남았는데 답은 그러면 니은과 미음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영세율 적용되는 거죠.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 전용 판매장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영세율 적용되는 거는 지금 니음과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2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옳은 거를 먼저 1번.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과세 표준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백을 차감해서 계산한 부가가세라고 아니죠.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곱해지는 금액이 공급 대가의 합계금액이죠. 공급 대가의 합계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를 과세 표준으로 나뉩니다. 2번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비 등에 구분해서 적고 그러면 그 대가와 구분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의 수익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구분기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죠. 종업원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다시 공과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을 하는 거죠.
3번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그렇죠. 장려금은 매출에서 까는 매출 할인 등이 아니라,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 개념이죠. 매출에서 까는 게 아닙니다.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대손 금액은 과표에서 공제 아니죠.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건 아닙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가 틀렸네요. 4번 할부 판매의 경우에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맞죠.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을 아니죠. 우리 이자 상당액 중에서 할부 판매나 장기 할부 판매 시에 내가 받기로 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상당액은 유일하게 과표에 포함되죠. 공급가액 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5번. 그러면 이제 옳은 거는 5번이네요.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외국 인도 수출이죠. 외국 인도 수출. 우리가 수출 중에서 두 가지, 원양어업이랑 내구 물품의 국외 반출. 요 두 개는 계약이라든지 대가 수령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따지지 않고 내구 물품의 국외 반출과 원양어업은 얘네들은 수출이 돼가지고 영수에 적용되는 건데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력 방식의 수출 또는 위탁 판매 수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계약과 대가 수령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된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0%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죠. 단 세율은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은 0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영세율 적용되는 거니까 영세율 과세 표준에 포함돼서 신고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자, A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주기사 A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 관련 내역이다. 주기사 A의 25년도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은 단 이전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거래 금액은 부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을 물어봤어요. 25년도 이익에 24년도 2월 5일 날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 자동차 X를 판매 목적으로 2대를 구입했대요. 자,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면 되면 영업용이죠. 그죠? 택시, 렌트카, 판매용, 그죠? 근데 운전학원용, 경비업체용 이런 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으로 판매 목적으로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매입세 공제가 된 거죠. 영업용으로 구입한 거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된 거고요. 근데 그 2대 중에서 한 대는 시가로 판매했고, 자 판매했으니까 시가가 2,500원, 시가로 판매했으니까 이거는 실질 공급 과표에 포함되는 거고요. 같은 날에 나머지 한 대는 출장 등의 업무 목적으로 전용했다. 출장 등의 업무 목적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전용한 거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면 판매 목적이니까 이건 비상각 자산이잖아요. 판매 목적이니까 상품이에요, 상품. 그러니까 비영업용으로 전용했고 뭐 비상각 자산이니까 시가를 과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해 가지고 시가 그날의 시가가 2,500만 원이니까 이게 또 과표가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가 됐던 거고 매입세 공제된 거를 영업용으로 취득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로 전용했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돼서 시가가 과표가 된다. 그래서 판 것도 2,500만 원 과표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된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로 전용한 거니까 시가를 과표에 포함하는 거고요. 이번에 24년도 9월 5일 날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 Y를 출장 등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대를 구입했다. 구입할 때부터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를 구입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매입세 공제가 됐든 안 됐든 25년도 12월 15일 날 그를 실질고 판매했다면, 그죠? 그럼 판매를 하게 되면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판매했으면은 2천만 원이 과표에 포함되는 거고요. 같은 날에 나머지 한 대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여했다. 사업상 증여를 했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거를 사업상 증여한 거니까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자, 그럼 과세 표준은 2,500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
그렇죠? 총 합하니까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의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 합계 금액 과세 표준 되겠다. 3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얘도 또 옳은 걸 물어봤네요. 옳은 거는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아니죠. 위탁자 명의로 수탁자가 발급하는 거죠. 틀렸고요. 2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먼저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면 그러면 세금에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응?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상대방이 세금에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잖아요. 그럼 이걸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옳은 거는 2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번 왜 틀렸느냐. 24년도에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의 연간 합계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5년도 1기 과세를 시작하는 날부터 아니죠. 24년도에 연간 공급가액 합계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거를 25년도 1월 25일에 알았으니까 소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2기 과세 기한이 시작되는 날부터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4번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죠? 계약의 해제, 매출 환입, 매출 내리리, 매출 할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을 작성일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틀렸고요. 5번에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하기 전에 본래 공시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한 때를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선발급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을 발급한 때를 공식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는 2번이네요. 2번. 35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중에서 A의 25년도 2기 매입 거래 내역이다. 25년도 2기의 매입세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금액을 물어봤어요. 1번에 본사 사옥에 사용할 예정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토지 관련 매입세 불공제죠. 2번에 기계장치를 장기 할부로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2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근데 그 중에 500만 원은 약정이나 할부금 지급길이 도래하지 않았다. 자, 장기 할부 판매는요. 대금 수령 여부를 따지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만 미리 하면 발급한 날을 공식으로 인정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리 하면 공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입세 공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니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니까 공급가액이 2천만 원이니까 매입세액은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천만 원, 200만 원. 아직 할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금서 미리 발급만 하면 그날을 공식으로 특별히 인정하기 때문에 손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할부 판매는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대로 인정.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금액은 200만 원. 3번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88만 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짜리를 수령했대요. 이 중에 22만 원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비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88만 원 중에 22만 원은 비영업용 소형소형차의 유지 관련된 거니까 매입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트럭에 대한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66만 원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공급 대가고요. 66만 원이니까 매입세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서 이거 뺀 금액 66만 원에 110분의 16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매입세 공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금액이 200만 원에 6만 원. 자, 그다음에 4번에 거래처에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고 일반 과세로부터 공급대가 165만 원짜리 신용카드 매출표를 수령했어요. 거래처 증정할 물품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종업원에게 나눠줄 창립 기념일 선물을 구입했으니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구입한 거니까 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선물 1인당 10만 원짜리 일반 과세로부터
현금 영수증,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현금 영수증도 되죠. 330만 원을 수령했으니까 매입세 공제 3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200만 원, 6만 원, 30만 원, 236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주계사 A의 자료다.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을 고려한 25년도 2기 확정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모든 과세 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발급받았고 25년도 2기 예정 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자, 1번 25년도 4월 5일 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품을 5천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25년 4월 5일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25년도 2기 확정 신고 때 부가가치 납부세액이에요. 근데 지금 25년도 1기에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했죠. 25년도 2기 한 기 지났잖아요. 그리고 공통 매입세액이고 감가상각자산이고 한 기 지났잖아요. 그러면 25년도 2기에는 납부세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 얘는 25년도 2기에 납부세액 재계산해야 되는 거죠. 납부세액 재계산. 그래서 증감된 면세 비율에 따라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 재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25년도 7월 15일 날 과세사업과 면세비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기장치를 2억 원에 구입했으면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이죠. 그러면 2기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는 6개월치 비율을 모르니까 일단 3개월치 비율로 안부 계산한 다음에 확정신고 때 6개월치 비율로 정산해야 되는 거죠. 얘는 정산해야 돼요. 6개월치 비율로 정산해가지고 그래서 매입세액 지금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요. 매입세액 더 많이 공제할 건지 말 건지 정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5년도 10월 25일 날에 또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했잖아요. 얘는 그냥 6개월치 비율로 해가지고 얘는 바로 공통 매입세액 바로 안분 계산하면 됩니다. 안분 계산 얘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하시면 되고 그리고 25년도 2기 확정 신고 시에 포함될 실적이속에 분명한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냥 2기 때 매입세액 공제가 매입세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180만 원은 매입세액 공제가 그냥 바로 되는 거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이 근데 18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된 매입세액이니까 얘에서 이거 빼가지고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16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160만 원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160만 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고려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이번에 확정 신고 기간에 해당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자, 6개월치 비율을 계산해 볼게요. 2기의 6개월치 비율은 과세가 1억 3천, 면세가 7천. 그러니까 과세 비율하고 면세 비율하고 하는 거니까 2억 중에 1억 3천이니까 65%와 35%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1기 것도 볼게요. 1기 것도 1억 천. 왜냐면 이제 납부세 및 환급세액 재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9천. 그러면 면세 사업 비율이 2억 중에 9천이니까 45%네요. 이렇게 1기 거는 45%, 2기는 35%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됐으니까 납부세액에 재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얘 볼게요. 공통매입세액 올해 이번 거 6개월치 비율 바로 아니까 지금 2천만 원에 65%. 얘는 2천만 원에 그냥 바로 매입세 공제되는 금액이 65% 하시면 되죠. 2천만 원 65% 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에 65% 2천만 원 구입했으니까 공통 매입세액 200만 원에 65% 공통 매입세액 200만 원에 65%. 그래서 200만 원에 65% 하는 거니까 130만 원. 자, 그다음에 정산. 자, 예정 신고 때에는 70%만 70%가 매입세 공제가 됐을 텐데 70%가 아니라 65%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공제가 된 거죠. 매입세 공제가. 그러면 2억이니까 2천만 원 공통 매입세액에 너무나 많이 됐었네요. 지금 원래 65%만 됐었어야 되는데 70% 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많이 됐죠. 매입세 공제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2천만 원에 5% 하는 거니까 100만 원만큼을
매입세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공제가 된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납부세액의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납부세액 재계산.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냐면은 납부세액으로 오른 거죠. 납부세액. 자,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납부세액의 재계산은 납부세액에 가산할 건지 차감할 건지는 마지막에 하고요. 자, 이익이 확정 신고 때 납부세액은 일단 매출세. 이익이 확정 신고 때의 매출세액은 공급가 6천만 원 10% 하는 거니까 매출세액은 600만 원. 자, 그다음에 매입세액은 납부세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입세액 160만 원에 그다음에 확정 신고 때 공동 매입세액 130만 원에 예정 신고 때 너무나만 얘 가지고 정산한 거 100만 원 빼면 되죠. 그럼 160만 원에 130만 원 더하고 100만 원 빼는 거니까 190만 원. 매입세액은 190만 원.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니까 410만 원이 납부세. 여기에다가 납부세액의 재계산 금액, 자, 증감된 면세 비율로 해가지고요. 증감된 면세 비율. 일단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었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비품이니까 25%의 경과된 과세수 1기 곱하기 면세 비율이 10%만큼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납부세액에서 그만큼 차감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은 얼마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의 재계산 금액이 500만 원에, 그죠? 그다음에 75%에 마이너스 10%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7만 5천 원. 그러면 410만 원에서 37만 5천 원 빼면 되는 거니까요. 납부세액은 410만 원에서 얘 빼니까 납부세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372만 5천 원. 그래서 납부세액의 제가까지 고려했을 때의 납부세액은 372만 5천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37번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1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 타인 명의로 세금세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한다? 이게 맞는 거네요.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2%를 가산세. 답이 바로 1번이죠. 실제 문제는 이렇게 안 되고 좀 이게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실제 문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이자 공급하고 여기 좀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공급하고 이렇게 했어요.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제가 이게 복사 붙이기 해서 잘못했어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제 문제는 이게 과다 기재해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는 1%가 아니라 2%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배우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이번에 개정세법 내용이 워낙에 이제 시국도 그렇다 보니까 개정세법 내용이랑 시행령이 너무 늦게 시행령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아마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되긴 2월 중순에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월 말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지금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행령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좀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정된 내용을 출제를 거의 못하고 요게 개정된 내용이었어요. 요거 하나 거의 뭐 예전에도 한번 개정 내용 거의 출제가 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네요. 그래서 그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게 나중에 이제
확인되게 되면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가액의 2%죠. 1%가 이제 2배,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틀렸고요. 4번에 세금계에서 발급시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시효 기한까지 세금에서 발급하는 거 지연 발급이죠. 지연 발급하면은 가산세 1%를 부과합니다. 5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에서 발급하게 되면 이거는 가공의 세금, 실제로 공급도 안 하고 세금세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양쪽 다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부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는 1번, 나머지는 다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집중했으면 다 맞거나 실수 하나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득세에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은 법인세나 부가세는 다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상속세, 증여세도 답은 좀 확실하게 보였어요. 이병현 세무사님이 문제를 풀었겠지만 상속세에서도 뭐 답은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기법이 좀 어려웠고 이번에 국기법 말문제가 좀 어려웠고 소득세가 조금 계산 문제도 조금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말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소득세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는 사실 그 고득점 맞는 사람들은 80점 이상의 고득점들도 좀 많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나았을 것 같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한 60점에서 70점 정도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법이 공부를 좀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공부를 아무리 문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중간 난이도를 할지라도 공부를 좀 여유 있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점수가 세법도 잘 나오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반 잘 듣고 심화반도 잘 듣고 객관식반 잘 듣고 혼자 복습도 어느 정도 좀 했던 그런 분들을 그래서 세법을 잘 따라간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점, 8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80점 이상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아직 어떤 선을 넘지 못하면 문제가 중간 난이도라 할지라도 이 선을 딱 넘어야지만 문제를 다 쫙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선을 넘지 못해서 딱 그 근처에 아직 살짝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했는데 아직 살짝 선을 못 넘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선을 확 넘거든요. 그 선을 싹 넘으면은 확 보일 텐데 그 선을 못 넘어가지고 문제 풀 때 뭐 하나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답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선에 넘어가면 점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 어느 선에 올라가기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 1차 시험을 본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을 내가 이제 잘 본 사람들은 당연히 2차 바로 공부를 하니까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2차 준비를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2차 시험도 합격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고 바로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 어느 선을 넘지 못하면 그러면 문제마다 뭐가 걸리는 게 막 있어가지고 그게 점수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한 5, 60점 정도 그 정도 나오면은 사실 붙기에는 좀 살짝 부족한 점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바로 80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7, 80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할지라도 지금 실력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이번에 1차 시험 못 붙었다 할지라도 이번 동차반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한번 확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그 선을 한번 확 알을 깨고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75점 이상 이렇게 80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물론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지겠지만 이번 문제 같은 수준에서는 충분히 75점, 8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공부를 좀 시험 못 봤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회계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 놀지 마시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못 본 사람도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올라갈 수 있고요. 시험을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2차 시험까지 그래서 최대한 동차로 5과목 중에 3과목 또는 4과목을 합격할 수 있도록 다 동차로 합격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3-4과목에서 4과목 정도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세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